혹시 지난 시간에 질문 있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명목 GDP의 증가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고, 오늘은 실질 GDP를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실질 GDP의 증가율, 뭐 이제 이런 얘기들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이제 명목 GDP의 증가율이 27.5%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2020년에 실질 GDP를 계산을 할 거고요, 오늘. 그 다음에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실질 GDP의 증가율을 한번 계산을 한 다음에 실질 GDP를 한번 우리가 잘 표현해 보죠. 자, 우선 그 2020년에 실질 GDP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2020년에 실질 GDP를 한번 계산해 보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에 사과와 컴퓨터 가격을 이용해서 2020년의 GDP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이죠. 2019년의 가격은 사과가 2달러고 컴퓨터가 1000달러였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을 사용을 해서 2020년에 GDP를 계산하면 그것이 2019년 가격으로 측정한 2020년의 실질 GDP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50개 곱하기 2달러, 그 다음에 6대 곱하기 1000달러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19년 가격을 사용한 20년의 실질 GDP는 7,100달러가 돼요. 7,100달러.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한번 해보냐면 2019년의 GDP를 2019년 가격으로 측정을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게 이제 6,000달러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2019년의 가격으로 2019년의 GDP를 측정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9년의 명목 GDP와 19년의 실질 GDP가 같아지겠죠. 그 해 가격을 사용한 것이니까. 그래서 6,000달러와 7,100달러는 각각 실질 GDP입니다. 그래서 2019년 가격을 사용해서 측정한 2019년의 실질 GDP, 2019년 가격을 사용해서 측정한 2020년의 실질 GDP고요. 이 경우에 실질 GDP가 몇 퍼센트 증가했는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7,100달러에서 6,000달러를 빼고 그 다음에 2019년에 실질 GDP인 6,000달러로 나누어서 100을 곱하면 실질 GDP의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18.3%고요. 우리가 첫 번째 얻은 결과는 2019년 가격을 사용해서 19년과 20년의 GDP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질 GDP고요. 두 값의 증가율은 18.3%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2020년 가격을 사용해서 19년과 20년의 GDP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2020년 가격을 사용해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2020년 가격을 사용해서 19년과 20년의 GDP를 측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용할 가격은 바로 요거죠. 자, 그런데 2020년 GDP를 2020년 가격을 사용해서 측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게 명목 GDP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020년 가격을 사용해서 2020년 GDP를 계산해보자라고 하면 그냥 명목 GDP를 여기에 적어 놓으면 됩니다.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계산해 봐야 되는 것은 20년 가격을 사용해서 2019년에 실질 GDP를 계산하는 건데, 뭐 마찬가지 방식으로 2019년에 사과 생산량은 500개고 2020년 가격 3달러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컴퓨터 5대 생산했고 2020년에 가격이 1000달러니까 이제 각각 곱해서 더해주면 여기에서와 같이 6,500달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20년 가격을 사용해서 측정한 2019년의 실질 GDP는 6,500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가격을 사용해서 19년과 20년의 실질 GDP를 계산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가격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게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걸 기준연도라고 부릅니다. 2020년 가격을 썼다. 이 말은 2020년이 기준연도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베이스 이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베이스 이어에는, 그러니까 기준연도에는, 그러니까 그해 가격을 사용했다는 뜻이죠. 그해 기준연도 베이스 이어에는 반드시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아야 돼요.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2020년 베이스 이어가 2020년이라면 2020년에 명목 GDP와 실질 GDP는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이어가 2019년이라고 한다면 2019년에 명목 GDP와 실질 GDP는 같아야 돼요. 네,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제 2020년 가격으로 측정한 두 해의 실질 GDP의 증가율을 계산해 보면 6,500달러에서 7,650달러로 증가했으니까 실질 GDP, 리얼 GDP의 증가율은 17.7%가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2019년 가격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의 GDP와 2020년의 GDP를 2019년의 가격으로만 측정했기 때문에 두 시점 사이에 가격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의 변화만 우리가 캡처한 것이고 그게 18.3%고 마찬가지로 2020년 가격을 사용해서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의 GDP를 측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는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2020년 가격으로 측정한 GDP의 경우에도 가격의 변화는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생산량의 변화만 우리가 캡처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가격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실질 GDP가 똑같이 계산되지는 않겠죠. 여기서는 18.3% 증가했고 2020년 가격을 사용했을 때는 17.7% 증가했습니다. 그럼 두 값 중에 어떤 값을 써야 될 것인가? 문득 드는 생각은 평균이 가장 적절하겠죠. 그렇죠? 이제 어떤 값을 채택하는 것이 좋은지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라스페이러스 지수 혹은 뭐 라스페이러스 인덱스 뭐 다 좋습니다. 방법, 라스페이러스 방법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쉐 인덱스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파쉐 인덱스를 우리가 채택할 수도 있고 라스페이러스 지수를 우리가 채택할 수도 있고 자, 이 둘을 적절하게 가중평균한 체인 웨이팅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제 각각 라스페이러스와 파쉐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앞서 뭘 했었냐면 2019년과 2020년 사이의 실질 GDP의 증가율을 계산을 했어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두 시점에서 처음 시점이 2019년이고 마지막 시점이 2020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것은 처음 시점의 가격을 마지막 시점에도 적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것은 마지막 시점의 가격을 처음 시점에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처음 시점의 가격을 마지막 시점에도 적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라스페이러스라고 부르고 마지막 시점의 가격을 처음 시점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파쉐 인덱스, 파쉐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을 통해서 계산한 18.3%가 바로 라스페이러스 인덱스가 되고요. 그러니까 뭐 라스페이러스 방법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2020년 가격을 사용해서 실질 GDP의 증가율 17.7%를 계산했는데 이건 마지막 시점의 가격을 사용했기 때문에 파쉐 인덱스, 파쉐 지수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라스페이러스가 무엇이고 파쉐가 무엇인지 이미 다 앞서 봤던 거예요. 라스페이러스는 말씀드렸듯이 과거 시점의 가격이 지금까지 지속된다라고 가정하는 것이고 파쉐 인덱스는 현재의 가격이 그대로 과거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여하튼 목적은 뭐냐면 두 지수 모두 가격의 변화를 묶어두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값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까? 라스페이러스가 좋을까? 파쉐가 좋을까? 현재 그 한국은행이라든가 통계청 주로 이제 GDP는 한국은행에서 집계, 추계를 하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체인 웨이팅입니다. 연쇄 가중 지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연쇄 가중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이디어는 뭐냐면 사실 이 둘을 평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스페이레스에 따르면 18.3%, 파시에 따르면 17.7% 증가했어요. 이 둘의 평균을 사용하는 건데 사실 이제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체인 웨이팅은 지오메트릭 에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두 값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는 거는 이제 산술 평균이라고 부르잖아요. 산술 평균이고 아리스메틱 에버리지고요. 사실 그 체인 웨이팅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오메트릭 에버리지를 쓰는 거예요. 기하 평균을 사용합니다. 원래.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제가 라스페이레스의 18.3%와 파시의 17.7%를 더한 다음에 그 반으로 나눠서 평균에서 18%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이 값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정확히 얘기하면 라스페이레스의 18.3%를 이제 퍼센트를 없애면 0.183이 되니까 1 더하기 0.183을 해주고요. 여기에 곱해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파시의 지수 0.177 1을 더하는 1.177이 될 것이고 라스페이레스는 1.183이 되겠죠. 이 둘을 곱합니다. 곱한 다음에 기하 평균이 뭐냐면 다 곱한 다음에 곱한 개수가 원오버 스퀘어 루트 같은 걸 취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n분의 1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n개를 곱했으면 n분의 1승을 해주는 것이죠. 우린 2개를 곱했으니까 2분의 1승을 해주는 것이고요. 2분의 1승이라고 써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이게 바로 기하 평균이에요. 2개 곱해서 2분의 1승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거 그냥 계산해 보시면 1.183 곱하기 1.177의 스퀘어 루트를 하면 근사적으로 뭐와 같아지냐면 1.18과 같아져요. 근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2를 빼서 0.18 혹은 18%를 사용하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지오메트릭 에버리지가 어떻게 근사적으로 산술 평균과 같아지는지는 나중에 제가 다음 장에서 로그의 성질을 말씀드린 다음에 3장 들어가면 이제 로그의 성질을 제가 소개할 텐데 그때 이 얘기를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지오메트릭 에버리지가 아리스메틱 에버리지랑 이렇게 뭐 근사적으로 같아지는지. 자, 그래서 이 둘의 평균 값인 18%를 우리가 사용할 텐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연쇄 가중법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이제 기준 연도를 그럼 2019년을 사용할 것인가? 예,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실질 GDP가 몇 퍼센트 변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18% 변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 GDP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년 가격을 써서 실질 GDP 계산했고요. 20년 가격 써서 실질 GDP 계산했어요. 그리고 체인 웨이팅을 써서 18% 변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실질 GDP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그럼 이 중에 어떤 값을 써야 할까가 이제 우리의 문제고요. 보통 기준 연도를 일단 정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연쇄 가중법에 따라서 실질 GDP의 증가율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 작업하는 것이 기준 연도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보통 기준 연도라고 하는 것은 5년 단위로 5의 배수에 해당하는 연도를 보통 기준 연도로 잡습니다. 지금 여러분 뭐 통계청이라든가 한국은행의 이커스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대다수의 실질 변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얼 변수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2015년 기준 연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2010년 기준 연도를 쓰기도 하고 2015년을 쓰기도 하고 아직 2020년은 쓰지는 않습니다. 데이터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대략 한 2023년이나 2024년쯤 되면 3, 4년 뒤에는 기준 연도를 이제 2020년으로 바꾸겠죠. 지금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다 2015년을 기준 연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5의 배수에 해당하는 시점을 기준 연도로 잡아요. 그래서 우리는 2020년, 우리 이그젠플에 2020년이 들어가 있으니까 2020년도를 기준 연도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도를 기준 연도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베이스 이어로 2020년을 설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해의 가격을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2020년도의 사과 가격, 2020년도의 컴퓨터 가격을 사용해서 2020년도의 GDP를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바로 그게 그냥 명목 GDP가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기준 연도를 잡았으면 기준 연도의 명목 GDP가 바로 실질 GDP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020년의 실질 GDP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뭐 명목 GDP로 시작하는 거죠. 얘가 바로 2020년의 실질 GDP가 됩니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준 연도를 잡으면 우리가 기준 연도의 가격을 사용해서 GDP를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2020년의 GDP는 명목 GDP와 같고요. 그리고 2020년의 실질 GDP는 명목 GDP와 같아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이제 마지막 태스크는 뭐냐면 2019년의 실질 GDP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딱 두 가지예요. 2020년의 실질 GDP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연쇄 과중법, 그 체인 웨이팅 인덱스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18%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서 18% 증가해서 2020년의 GDP가 7,650달러가 됐어요. 그럼 2019년의 리얼 GDP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1.18로 나눠주면 됩니다. something 곱하기 1.18이 7,650달러니까 당연히 7,650달러를 1.18로 나누어주면 그럼 우리가 2019년의 실질 GDP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GDP를 추계합니다. 예.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에 대한 이야기, 이제 뭐 물가지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것과 여기 붉은색으로 제가 표시했는데요.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것과 이제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지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물론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수입 물가지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물가지수는 가격지수, 물가지수 다 괜찮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인플레이션, 뭐 물가 상승률이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이런 얘기할 때 사용하는 그 대표적인 지수가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GDP 디플레이터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후반부에 중간 시험쯤 가서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싶냐면 실질 GDP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걸 봤어요. 명목 GDP는 간단합니다. 당해 연도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을 당해 연도의 가격을 가지고 측정하면 그게 명목 GDP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실질 GDP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물가지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정의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9년에 리얼 GDP가 6,483달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2019년에 너미널 GDP는 6,000달러예요. 너미널 GDP라고 하는 것과 리얼 GDP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마치 꼭 하나의 재화를 생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000달러, 6,483달러라고 하는 게 오렌지 가격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 거죠. 하나의 재화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한 국가에서 한 종류의 재화를 생산해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한 종류의 재화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를 상상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명목 GDP와 실질 GDP를 우리가 각각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고 실질 GDP를 우리가 달러 혹은 화폐 단위로 표현을 했지만 이걸 수량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명목 GDP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하나의 수량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까먹었습니다. 숫자를 6483. 네. 여기가 6483이죠. 명목 GDP는 6,000이고요. 실질 GDP가 6,480 맞나요? 참 죄송합니다.
네. 6,483달러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가 수준이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질 GDP가 6,483달러인데 이게 마치 어떤 수량 퀀터티라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격 수준을 계산해 낼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할까요? 6,000달러 나누기 6,483달러 하면 물가 수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정의해 보자는 거예요. 정의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의해서 계산해낸 물가 수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GDP 디플레이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준 것이 바로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그래서 명목 GDP를 우리가 대문자 Y라고 쓰고요. 리얼 GDP를 소문자 Y라고 쓰면 GDP 디플레이터를 그리고 P라고 쓰면 이 변수들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꼭 마치 뭐랄까요? 리얼 GDP가 퀀터티고 GDP 디플레이터가 어떤 가격이고 명목 GDP가 가격 곱하기 수량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GDP 디플레이터는 말씀드렸듯이 nominal GDP 나누기 real GDP니까 대문자 Y 나누기 소문자 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large Y over small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real GDP가 변할 때, 그 다음에 nominal GDP가 변할 때, GDP 디플레이터가 변할 때 각각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로 GDP 디플레이터가 P가 이제 A만큼 상승한다면, 자, P가 A만큼, A는 예를 들면 뭐 A가 2%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A는 0.02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 곱하기 100%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수준이 2% 물가 수준이 2% 상승하면 그런 뜻입니다. 0.02만큼 상승한다 이런 뜻이. 만약에 A만큼 상승하면 명목 GDP, nominal GDP는 어떻게 될까? 얘가 2% 상승하면 Y는 어떻게 될까? 이런 뜻입니다. 한번 뭐 해보죠. 여기에 화이트보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네. 잘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이세요? 잘 보이시죠? 네. 하얀색 보여요. 네, 하얗게 보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바탕화면을 어둡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Y는 P 곱하기 이거예요.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 곱하기 리얼 GDP인데 지금 P가 A만큼 변한다면 자,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굵게는 안 되나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자, 원래 P가 P고요. A만큼 증가한 P를 P'이라고 한번 써보죠. 그럼 이제 P'은 P에서 예를 들면 2%만큼 상승한 거니까 1 플러스 A의 P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가 만약에 100이고요. A가 만약에 0.02라면 그렇죠? 그러면 P는 102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2 곱하기 100이 102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2% 상승했다라고 하면 이제 1 플러스 0.02를 곱해주는 형태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GDP 디플레이터 P'은 1 플러스 A의 P가 되겠죠. 자, Y''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게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P가 P'이 됐으니까 P가 P'으로 상승했을 때 Y는 어떻게 될까? Y'으로 변할 거예요. 스몰 y는 리얼 GDP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P'은 뭐와 같냐면 1 플러스 A의 P와 같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리얼 GDP.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이거는 물가가 상승하기 전에 리얼 GDP, nominal GDP니까 1 플러스 A의 nominal GDP라고 쓸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물가가 GDP 디플레이터가 A만큼 상승한다면 우리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너미널 GDP도 A만큼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싶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리얼 GDP Y가 B만큼 증가하면 너미널 GDP Y는 어떻게 변할까? 자, 이번에는 P 곱하기 리얼 GDP Y에서 이제 Y가 스몰 Y가 B만큼 증가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어떤 거시경제에서 국가 경제가 전보다 더 많이 생산해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너미널 GDP, 새로운 너미널 GDP Y 프라임은 어떻게 될까? P는 변하지 않았고요. 리얼 GDP Y가 Y 프라임으로 변했습니다. Y 프라임은 뭐와 같냐면 1 플러스 B의 변하기 전 리얼 GDP 스몰 Y와 같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대입해 보면 너미널 GDP Y는 GDP 디플레이터의 1 플러스 B의 Y 이렇게 되고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PY 이것은 P 타임스 스몰 Y는 리얼 GDP가 변하기 전에 너미널 GDP 수준이니까 대문자 Y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B의 Y.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리얼 GDP가 예를 들어서 2%만큼 증가하면 너미널 GDP도 2%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세 번째로 좋네요. 다 지워지고 세 번째로 대문자 Y, 너미널 GDP는 GDP 디플레이터의 리얼 GDP인데 세 번째는 이번에는 이제 P가 A만큼 뭐 2%면 2%만큼 상승하고 리얼 GDP가 B만큼 증가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 경우에 너미널 GDP가 새롭게 바뀔 텐데 이건 이제 GDP 디플레이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뀔 것이고 리얼 GDP도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바뀔 거예요. 이제 P 프라임은 뭐와 같냐면 1 플러스 A의 P와 같고 Y 프라임은 1 플러스 B의 Y와 같겠죠. 그래서 이 둘을 이용하면 새로운 GDP 디플레이터는 이전 GDP 디플레이터에서 A만큼 상승한 것이고 새로운 리얼 GDP는 이전의 리얼 GDP에서 B만큼 증가한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모아서 앞에 써보면 1 플러스 A에 1 플러스 B. A와 B는 다 작은 값이죠. 뭐 0.02, 0.03 이런 값들이에요. 그 다음에 곱하기 나머지 P times Y. 이게 바로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변화 이전의 너미널 GDP죠. 그래서 이건 Y와 같습니다. 정리해서 써보면 새로운 너미널 GDP는 1 플러스 A, 1 플러스 B의 이전 수준의 너미널 GDP예요. 너미널 GDP가 증가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얼마만큼 증가하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적어보죠. 이거 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A 타임스 B 타임스 Y 이렇게 되겠죠.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A는 뭐 예를 들면 2%, B는 예를 들면 3%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0.02 얘 한번 보시죠. 0.02 곱하기 0.03은 0.0006이에요. 얘는 무시해도 되겠죠. 너무너무 작은 값이니까.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가 2% 상승하고 리얼 GDP가 3% 증가했어요. 그럼 너미널 GDP는 몇 퍼센트 증가할까? 우리 결과에 따르면 2% 더하기 3%인 5%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미널 GDP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다면 리얼 GDP는 변하지 않았는데 GDP 디플레이터가 2% 상승했다면 너미널 GDP도 2% 상승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물가는 변하지 않았는데 리얼 GDP가 3% 증가했어요. 그럼 너미널 GDP가 3% 증가하는 거고 세 번째는 물가가 2% 상승했고 리얼 GDP가 3% 증가했어요. 그러면 너미널 GDP는 몇 퍼센트 증가하는가? 2% 더하기 3%인 5%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주어진 식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를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너미널 GDP를 리얼 GDP로 나눈 것이다 라고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볼 텐데
nominal GDP 대문자 Y가 C만큼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real GDP small y가 B만큼 증가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물가는 얼마나 상승한 것일까? 이게 이제 우리의 퀘스천입니다. 뭐 쉽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답은 C-B인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nominal GDP는 5% 증가했고 리얼 GDP는 예를 들어서 3% 증가했다면 그럼 이제 물가 상승률은 2%다. 혹은 GDP 디플레이터의 증가율은 혹은 뭐 증감률은 2%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새로운 GDP 디플레이터는 새로운 nominal GDP와 새로운 real GDP의 비율이 될 것이고 새로운 nominal GDP는 C만큼 늘어났으니까 이전 nominal GDP의 1 플러스 C 그 다음에 새로운 real GDP는 이전 real GDP의 1 플러스 B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걸 이제 적당히 잘 우리가 표현한다면 GDP 디플레이터의 증감률 혹은 증가율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이걸 계산할 수 있는데 간단한 트릭을 한번 사용해 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B는 좀 작은 값이잖아요. 0.03 뭐 이런 값이에요. 3%라고 했다면 자, B는 0.03 정도 된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1 플러스 B에 B 제곱을 더한 거는 어떨까요? 이거는 1 더하기 0.03 더하기 0.0009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고 싶은, 우리가 좀 여기서 채택하고 싶은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건 근사적으로 1 플러스 B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B제곱은 되게 작은 값이잖아요. 굉장히 작은 값이니까. 그럼 이건 또 이렇게 해도 얘기할 수 있어요. 1 플러스 B에 B제곱 플러스 B3승과도 근사적으로 같겠죠. 여기에다가 그냥 0.03에 3승을 더해준 거니까 그 굉장히 작겠죠. 그렇죠? 0.000027인가 이래요.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아이디어는 여기에 계속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3승, 4승, 무한히 계속 더해주면 그래도 근사적으로 1 플러스 B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이 오른쪽의 값을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죠. B는 1보다 작은 값이에요. 0. 몇몇 이런 작은 값입니다. 이거 이제 뭐와 같이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냐면 이거 그냥 1 over 1 마이너스 B인데 이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S라고 하는 것이고 S는 이 값이에요. 이걸 쭉 계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양변에 S를 곱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양변에 B를 곱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쪽에 B를 곱하고 이쪽에도 B를 곱해요. 그러면 왼쪽은 B times S가 되고 오른쪽은 첫 번째 텀에 B를 곱하고 두 번째 텀에 B를 곱하고 세 번째 텀에도 B를 곱하고 쭉 다 곱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줘요. 그러면 left hand side는 S-B의 S가 되고 right hand side는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없어지고 계속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쪽에 남는 건 B밖에 없습니다. 1밖에 없습니다. 얘만 남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가 지금 계산해서 얻은 식은 1-B에 S에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B 곱하기 S가 1이다. 사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S잖아요. 1부터 쭉 더해간 거 B, B제곱, B3승 그래서 S를 우리가 1 over 1-B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1 플러스 B는 B가 굉장히 작은 값이라고 했을 B가 크면 이거 성립하지 않습니다. B가 굉장히 작은 값이라고 했을 때 이건 근사적으로 1 over 1-B와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 지워야 되나요? 부분 지우기는 안 되나요? 여기 지우개 있네요. 지우개. 네. 지우면 안 되는데. 질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근사적으로 얻은 결과는 뭐냐면 1 플러스 b는 근사적으로 1 over 1 마이너스 b와 같고요. 이건 좀 뭐 뒤집어서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 1 over 1 플러스 b가 근사적으로 1 마이너스 b와 같다는 거죠. 그렇죠? 네, 같은 말입니다. 이 둘은.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에 이제 사실 1 over 1 플러스 b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 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거예요. 1 플러스 c, 1 over 1 플러스 b, 그 다음에 nominal GDP 나누기 real GDP 이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얻은 결과는 뭐냐면 이 값이 근사적으로 뭐와 같냐면 근사적으로 1 마이너스 b와 같으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1 플러스 c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nominal GDP, real GDP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됐죠,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 값은 뭐와 같냐면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요. 쭉 곱해주면 1 플러스 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c인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b도 굉장히 작은 값이고 c도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이 둘을 곱하면 0.000 몇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 값은 우리가 무시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GDP 디플레이터는 nominal GDP의 증가율 마이너스 real GDP의 증가율과 같다. 근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ominal GDP의 증가율이 5%고 real GDP의 증가율이 3%였다면 그렇다면 GDP 디플레이터의 증가율은 5% 마이너스 3%인 2%가 된다.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nominal GDP는 GDP 디플레이터 곱하기 real GDP 또는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네 가지 성질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얘의 증가율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식을 이용해서 쓰면 y의 증가율은 뭐와 같냐면 p 증가율 더하기 스몰 y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곱하기로 표현하면 왼쪽에 있는 것의 증가율은 오른쪽에 있는 것의 증가율 첫 번째 변수의 증가율 더하기 곱셈으로 되어 있을 때 두 번째 변수의 증가율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자, 이 식은 곱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눗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증가율이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자, P 증가율은 뭐와 같냐면 분자의 증가율 마이너스 분모의 증가율이에요. 이건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되게 많이 그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에 기억할 필요도 없죠. 이거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서 자, 우리가 사실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명목 GDP의 증가율을 계산을 했었어요. 네,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리얼 GDP 증가율 18%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의 증가율은 어떻게 될까? 이게 바로 대문자 Y 증가율이고요. 이게 바로 소문자 Y 증가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GDP 디플레이터로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고 했냐면 nominal GDP 나누기 real GDP라고 쓸 수 있다고 했고 GDP 디플레이터의 증가율은 분자에 있는 명목 GDP 증가율 마이너스 분모에 있는 실질 GDP의 증가율의 차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의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겠죠. 약 9.5%.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실질 GDP, 명목 GDP 이런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에서 시작했냐면 2010년과 2020년 사이에 GDP가 600조 원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퍼센트로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10% 정도, 20% 정도 GDP가 늘어났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렇다면 그 20% 중에서 과연 얼마만큼이 생산량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이고 얼마만큼이 가격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인가 그걸 이제 우리가 디컴포즈 하는 것이 하나의 태스크였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다 한 거예요.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명목 GDP라고 하는 것이 27.5% 늘어났는데 우리 이그젬플에서요.
이 중에 생산량의 증가가 18% 대략 한 3분의 2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27.5%의 한 3분의 2 정도가 18%쯤 될 테니까요. 그 나머지 한 3분의 1인 9.5%가 가격의 변화, 가격 상승에서 기인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분해한 거고요. 이걸 우리가 디컴포즈라고 얘기합니다. 각각의 이제 요인들로 인해서 변했을 텐데 각각의 이제 요인들이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이걸 뭐 우리가 디컴포지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마지막 2장의 마지막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So far so good. So good은 아니고요. So far good. 예, 이제 각 국가별로 GDP를 비교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했던 건 사실 생각해 보면 한 국가 내에서 과거와 현재를 사실 비교하는 거죠. 아니면 과거와 더 먼 과거를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라인에서 서로 다른 두 시점을 비교했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잠깐 간략하게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같은 동시간대에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의 GDP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하겠죠. 적절하게 괜찮은 환율을 적용을 해서 동일한 화폐 단위로 변환한 후 동일한 화폐 단위로 변환을 하면 이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한국은 원화를 쓰고 뭐 미국은 US 달러를 쓰니까 이 둘을 그냥 막바로 비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적절한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흔히 뭐 여행을 갈 때 환전을 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환율을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부터 보고 적절한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 뭐 같은 해에 서로 다른 두 국가의 GDP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절한 환율을 사용을 해서 동일한 화폐 단위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적절한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PPP예요. 나중에 PPP가 뭔지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우리나라의 GDP와 이게 이제 제가 우리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쓰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이렇게 배타적인 표현,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미국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라고 하는 미국식 표현을 쓰지 않아요. My country 이런 표현 절대, our country 이런 표현 절대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이게 되게 한국적인 정서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미국에 있으면서 글쎄, our nation 뭐 이런 표현 거의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배타적인 표현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BTS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BTS의 나라. 이거 굉장히 배타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 이제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뭐 한국 이런 표현을 쓸 거고요. 그다음에 가급적 미국, 중국 이런 표현, 일본 이런 표현도 좀 쓰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니잖아요. 미국이 왜 미국이에요? 미국 사람은 자기네 나라를 미쿡이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USA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뭐 쫑꼬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글로벌한 표현은 차이나니까. 재팬도 마찬가지겠죠. 가급적 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UK라고 표현할 거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가급적 고치도록 할게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한국과 US의 GDP를 비교할 때 대체로 US 달러로 변환하는 것이니까 한국의 GDP를 원화로 표현한 한국의 GDP를 US 달러로 변환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시장 환율을 사용을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면 이제 시장 환율을 아침에 환율을 써야 되는지 저녁 환율을 써야 되는지 그렇죠? 아침 9시 환율을 쓸 것인가 오후 4시 환율을 쓸 것인가 이것도 좀 문제고요. 아니면 점심 12시 환율을 써야 되나? 아니면 하루 중에 평균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 환율의 변동이 굉장히 심하다면 아니면 1월 1일의 환율을 써야 될까? 아니면 12월 31일의 환율을 써야 될까? 아니면 그냥 정확히 가운데인 6월 30일이나 7월 1일의 환율을 써야 될까?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시장 환율 자체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시장 환율을 사용을 했을 때는 시장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제가 뭐 거시경제학에서는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율이 어떻게 결정이 될까? 뭐 한번 생각해 보죠. 외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외환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화와 달러가 US 달러가 거래가 되는 외환 시장은 누군가 들어가서 원화를 주고 US 달러를 살려고 할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US 달러를 팔고 그걸 원화로 바꾸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치 정도를 생각해 본다면 뭐 해외 여행을 간다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 송금을 한다던가 혹은 뭐 외국에서 온 뭐 어떤 친척이 여러분에게 달러로 용돈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원화로 바꿔서 쓴다든가 이제 그 정도의 우리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에 그러한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고요. 근데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또 어떤 사람들이 외환시장에 참여하냐면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서 외국의 바이어한테 혹은 이제 거래 대상자한테는 이제 달러를 줘야 되겠죠. US 달러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회사에서 원화를 US 달러로 바꾼 다음에 그 US 달러를 거래처에게 지급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 수출을 했어요. 그러면 수출 대금으로 달러를 받았을 거예요. 그럼 US 달러를 받았으면 그걸 이제 외환시장으로 들어와서 원화로 바꾸려고 하겠죠. 이제 조금 더 스코프를 넓혀봤을 때 그러한 거래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대체로 해외 여행이라든가 뭐 해외 송금이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되게 미미해요. 대체로 수출과 수입과 같은 교역과 관련해서 이제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보려고 하는 문제는 바로 이제 수출 수입 교역이죠, 교역. 그 다음에 조금 더 스코프를 넓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외환시장에 들어갈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금융시장과 연계된 외환 거래예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건 글로벌한 현상입니다. 한국에 제가 주식을 잘 알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도 잘 모르죠. 뭐 제가 잘 알았으면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그 어떤 패턴이 팬데믹 상황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조금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라든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좀 전문성을 가진 일종의 우리 개미라고 부르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식장에 들어갔는데 작년부터는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일반 시민들, 일반적인 대중들도 주식시장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좀 이렇게 대립되는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저와 같은 사람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조금 하다가 조금 뭐 주식시장에 이렇게 뭐 끄적끄적 되다가 기웃기웃하다가 그냥 뭐 손실 좀 있고 물러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게 기관 투자자들의 전망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어떤 주식시장 또 금융시장의 패턴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기존의 기관 투자자들의 시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막 들어가서 투자를 하고 그러죠. 뭐 흔히 요즘 우리 표현으로는 동학개미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참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새로운 금융시장의 어떤 문화,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기존의 트렌드를 바꿀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제 생각엔 저는 좀 후자 쪽이라고 봐요. 예. 트렌드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예,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려고 하는 인센티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외국 금융상품을 사고 싶은 거죠. 그렇죠? 뭐 US 스탁 마켓에 들어간다든가 뭐 외국 주식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US 달러로 예, 원화를 US 달러로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의 투자자들이 US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원화가 필요할 테니까 US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원화로 바꿔서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거예요. 혹은 외국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수익을 거둔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는 US 달러를 다시 원화로 환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사실상 다수는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금융시장의 이슈까지 본다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주로 수출 수입과 관련된 외환 수급, 외환 거래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이 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시장은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금융시장의 변화 때문에 외환시장이 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요인은 잠깐 제쳐두고 외환시장의 환율이 어떻게 결정이 될까? 금융시장을 배제하면 결과적으로 수출업자들과 수입업자들에 의해서 외환시장의 환율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얼마만큼 많이 했는가? 그럼 이제 수출 대금을 US 달러로 받을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원화로 환전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US 달러가 필요해요. 대금 지급을 위해서. 그럼 원화를 US 달러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역에 의해서 시장 환율이 결정이 된다면 그러면 결국은 시장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교역이 되는 재화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교역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레이더블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스마트폰 반도체만 생각해 보죠. 한국은 스마트폰과 반도체를 수출합니다. 그럼 외환시장의 환율이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스마트폰과 반도체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제죠. 자, 그러면 교역제에 대응되는 또 다른 개념은 뭐냐면 비교역제, non-tradables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세계 시장에 거래가 되는 다양한 재화들을 우리가 교역제라고 부르고 이동통신 단말기겠죠. 그렇죠? 뭐 갤럭시 S라든가 뭐 아이폰이라든가 뭐 LG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비교역제는 뭐냐면 세계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재화들인데 대체로 서비스들이죠. 서비스는 교역이 불가능하잖아요. 헤어컷 같은 서비스를 어떻게 교역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동통신 서비스 같은 거, 뭐 SK텔레콤, 뭐 LGU 플러스, KT 이런 거는 뭐 수출, 교역할 수 없는 재화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라든가 스마트폰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교역제들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떤 국가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생산하는 재화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그런 국가들, 그러니까 한국과 같은 그런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국가들은 실제로 수출과 수입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을 교역을 하는 국가도 있는 반면 거의 교역을 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어요. 대체로 여러분 교역제와 비교역제, 트레이더블스와 난 트레이더블스를 생각해 보면 대체로 트레이더블스는 제조업 분야가 많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농업, 그다음에 제조업, 그다음에 서비스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비교역제는 대체로 이제 서비스업 부문이 많습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국가들을 생각해 보면 대체로 그 교역제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이제 반대로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을 보면 비교역제 부문이 비교적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뭐
그 한국과 비교했을 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의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시면 뭐 앞으로 그런 경험이 많이 있겠죠. 지금은 우리가 어렵긴 하지만 가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대체로 서비스업 부문의 가격이 낮아요.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상대. 비교육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뭐 싸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소득 수준이 조금 낮은 국가에 가보시면 뭐 호텔 같은 데 머물 때 호텔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하거나 이럴 때도 뭐 예를 들면 $100 환전해서 가져가게 되면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 가면 대체로 $100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요. $100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느낄 것이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 가면 $100를 환전해서 갔을 때 비교적 구매력이 높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뭐 대체로 봤을 때 그러한 국가들에서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에서 비교육재의 가격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GDP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육재 부문이 상대적으로 커요. non-tradables입니다. 교육재 부분은 상대적으로 작고요. 그러니까 사실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더더구나 문제는 뭐냐면 인건비 같은 것이 낮기 때문에, 노동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비교육재, 서비스업은 대체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의 서비스업은 별로 그렇게 노동 집약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금융업 같은 것이 대표적인 서비스업인데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의 금융업은 별로 그렇게 노동 집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 가면 금융업이라고 하는 것이 서비스업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 집약적이고 그리고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서비스업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의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여기서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을 결정하는 요소도 전체 GDP에서 환율을 결정하는 부분은 비교적 미미하고, 그 다음에 GDP를 결정하는 어떤 non-tradables 이런 것들, 농업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서비스업도 포함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상대적으로 less expensive한 거예요. 그러니까 GDP가 상대적으로 낮겠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환율을 적용할 경우에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의 경우에는 시장 환율을 적용하게 되면 GDP가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적절한 환율을 사용을 해서 과소평가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의 GDP를 조금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US와 코리아 이그젬플이고요. US는 1인당 자동차 생산량이 4대, 코리아는 1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US의 경우에 1인당 대학 교육의 생산량은 뭐 시간으로 봤을 때 400시간, 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제가 막 만들어낸 가공 데이터입니다. 대학 교육은 생산량은 100시간, 1인당 100시간을 생산을 하고요. 뭐 US 대학 교육 많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자동차의 가격은 US의 경우 대당 한 대당 $10,000, 그 다음에 한국은 한 대당 1,000만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대학 교육의 경우에는 US 시간당 $200, 한국은 시간당 뭐 한 10만 원 생각해 보시죠. 자, 이제 1인당 GDP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생산량 자체가 제가 1인당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뭐 그냥 1인당 GDP 계산할 때 또 인구로 나눠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생산량 자체가 다 1인당이기 때문에 수량에다가 가격을 곱하고 그냥 더하면 됩니다. 자동차 4대 곱하기 $10,000, 4만 달러겠죠. 그 다음에 400 곱하기 $200 하면 $80,000 해서 12만 달러가 US의 1인당 GDP고요.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원화로 표시가 됐고 다 1인당 변수니까 가격만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1인당 자동차 생산량 한 대 곱하기 1,000만 원, 그 다음에 교육 100시간 곱하기 1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되겠죠.
예,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자, 이제 두 국가의 GDP를 1인당 GDP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 우리가 가정해야 되냐면 여기 두 가지 재화만 생산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교역제다. 하지만 대학 교육은 non-tradables예요. 물론 이제 요즘은 줌으로 다 뭐 쏘면 뭐 미국에서도 뭐 한국에서도 미국 강의 다 들을 수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뭐 우리도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이제 세미나라고 안 부르고 웨비나라고 불러요. 웹으로 다 하니까. 그래서 뭐 예, 줌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 예,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제 생각에 우리 언젠가 한번 우리 60명, 70명 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다 모일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따로 이렇게 모여서 강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 20명 강의실에 와서 강의하고 이제 그걸 실시간으로 줌으로 오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제 강의 참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에서 한 뭐 10여 명, 20여 명 이 정도는 이제 모여도 괜찮으니까요.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서울여대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학생들은 뭐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동의 코스트가 상당할 테니까 학교 근처에 사는 학생들, 뭐 예를 들면 뭐 노원구라든가 뭐 이쪽 근처에 사는 학생들은 이동하는데 뭐 한 30분 뭐 정도, 30분에서 40분이면 학교에 올 수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뭐 한 10명에서 20명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고 뭐 못 오는 학생들은 이제 줌으로 강의실 강의 영상을 이제 줌으로 제작하는 것도 생각 중입니다. 날씨 좋아지면 봄바람 휘날리면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20학번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20학번 학생들은 제 생각에 정말 그 힘든 한 해를 보냈고 그래서 올해도 좀 그러니까 여러분 절 만나러 오라는 게 아니고요. 첩으로 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10명, 20명 모였을 때 이제 여러분들끼리 좀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고 좀 이렇게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지. 저랑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좀 생각해서 구체화되면 강의실에 오실 수 있는 학생들만 이렇게 이제 또 명단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만들어서 조금 구체화되면 제가 여러분들 의견을 좀 수용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육이 되는 재화는 자동차고요. 그래서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과 수입이 되는 자동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의 가격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운송비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코스트가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가 발생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거 다 무시하고요. 뭐 자동차도 인터넷으로 클릭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 차가 한국으로 오고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가 똑같은 자동차를 생산해서 서로 차이가 없어요. 무차별해요. 거래가 된다면 그러면 US의 $10,000와 코리아의 1,000만 원은 사실상 그 가치가 같은 것이죠. 그렇죠? 예,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10,000에 구입하는 것이나 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1,000만 원에 구입하는 것이라 사실 같아야 됩니다. 뭐 금융시장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환율은 자동차 가격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1당 환율이 1,000원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시장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 될 거예요. 교역제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시장 환율, 교역제, 자동차에 의해서 결정이 된 시장 환율을 적용을 했을 때 몇 시까지죠? 3시, 2시 45분까지죠? 네. 예. 시장 환율을 적용을 해서 이번에 이제 한국의 GDP를 US 달러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은 그럼 US 달러로 얼마가 될까? 예, 2천만 원은 뭐 간단합니다. 환율로 나눠주면 되죠. 달러당 1,000원으로 나누어주면 예,
맞죠? 예, 달러당 1,000원으로 나눠주면 2만 달러가 돼요. US의 1인당 GDP는 12만 달러, 시장 환율을 적용했을 때 한국의 1인당 GDP는 2천만 원, 달러당 1,000원을 적용하면 2만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2만 달러와 12만 달러 비율로 계산해 보면 한국의 GDP는 6분의 1 수준이에요. US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지금 이제 시장 환율을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과연 그 한국의 1인당 GDP를 적절하게 측정한 것인가? 왜냐하면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잘 반영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대학 교육이 상대적으로 싸요. 돌아가 보시죠. 여기 있네요. 대학 교육이 상대적으로 쌉니다. 대학 교육은 US 시간당 200달러인데 한국은 시간당 10만 원이에요. 이러한 가격 차이가 사실상 환율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육제고 비교육제는 시장 환율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해보냐면 PPP 환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텐데 PPP 환율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도록 해야 되는데 네. 다 하면 또 학생들 질문할 시간도 없고 다 끝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10분, 9분 안에. 혹시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고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